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냠냠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네, 책 소개해드릴게요. 1906년에 출간된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고요. 야망가인 아버지와 지역 학교장에 의해서 신학교로 보내진 재능 있는 소년 한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작품은 치열한 경쟁 사회와 권위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이 한 사람의 자아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인지 시대를 불문하고 주목받는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저희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드디어 처음 만나봅니다. 네, 처음이에요. 이 헤르만 헤세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스위스에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화가로 이름을 더욱 알렸다고 해요. 특히 1946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 헤세의 작품들은 주로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자아 성찰이라든지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에 대한 탐구를 비롯한 동양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작품들이 많다고 해요. 이 헤세의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데미안 그리고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가 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저자 소개, 책 소개 말씀드렸고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던 작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요온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에 이어서 또 다른 과거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만나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워낙에 잘 알려진 작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외국 작가 중 한 명인 헤르만 헤세를 독서 스텔라가 저희 6년 만에 접해봅니다. 네. 특히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 추천 도서로 권장 도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잖아요.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게 되었네요. 성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네. 중장년. 저희가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새로웠어요. 저는 이거 수능 준비하거나 할 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중장년이 되어서 읽어서 어른의 관점으로 이 한스가 겪은 일을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수능 과목명이 우리는 언어, 수리, 외국어 이렇게 나오잖아. 네. 지금은 국어, 수학으로 나온대. 2014년 이후로 아마도. 언어가 국어로, 그렇지. 수리가 수학. 응. 그런 식으로 또 과목명이 바뀌어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MZ들이 쓰는 말, M은 빼자. Z나 알파 세대가 쓰는 말이 안 봐도 비디오다가 아니고 안 봐도 넷플릭스다. 이런 말을 쓴다네. 맞네. 그게 맞지 사실. 비디오를 못 본 세대니까. 비디오를 못 봤으니까. 그럼 안 봐도 넷플릭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아닌가. 이런 차이를 들어보면서. 재밌네요. 자, 저희가 수레바퀴 아래서 언제나처럼 소설책을 다뤘던 방식으로 책의 1장부터 7장까지 총 7개의 장을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살펴볼 거고요. 책은 전체 약 27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책은 민음사의 책이고요. 네, 일단 줄거리를 먼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소설의 주인공은 한스 기벤라트라는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의 우수한 학생인데요. 한스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이 한스는 뛰어난 성적으로 인해서 지역 학교장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 권유로 엄격한 신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이 신학교에서는 경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렇게 한스에게 공부나 이제 환경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이 주인공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점점 빼앗게 돼요. 이 한스는 이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자신과 비슷하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하일러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일러와의 우정이 짙어지면서 한스가 본인이 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획일성과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의 압박과 고민을 버티지 못하고 한스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이 신학교에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고향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되는 한스의 내적 갈등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소외감을 받게 되면서 절망감에 빠지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주인공인 한스가 등장하고요. 한스는 촉망받는 능력 있는 소위 마을에서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였다는 점.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시골 마을 가면 플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요새도 걸려 있어요. 요새도 걸더라. 네, 걸려 있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친구가 서울대 입학했다더라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아니면 특정 대학에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다더라. 입상했다. 네, 이런 것들이 혹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뭐 그치. 이런 것들.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걸었다. 그런 것처럼 한스도 이 독일 작은 시골 마을의 우수한 학생으로 누구나 이제 이름 들으면 아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말하는 신학교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한 외고나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정도를 진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책에서도 설명하지만 118명이 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요. 신학교를 가기 위한. 그리고 그 중에서 36명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약 3배수 정도가 되고 충분한 커트라인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준비된 학생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 신학교의 특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교육이고요. 네. 교육과 함께 본인의 자아성찰, 그리고 내적 갈등, 우정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네.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한스라는 청년 네. 혹은 청소년의 인생을 따라가 보는 내용이라는 거. 네. 그래서 1장부터 중요 내용을 짚어드리면 1장에서는 한스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 아버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였고 어떤 주목을 받아왔는지가 간략하게 나와요. 이 소설의 주인공 한스에 대한 캐릭터를 설정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한스 기벤라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능이 있는 아이였다.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남다른지는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 한스 기벤라트의 재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 이웃 사람들이나 마을 목사, 학교 친구들 등 모든 사람들은 이 사내 아이가, 즉 한스가 영리한 두뇌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렇다면 그의 장래는, 즉 한스의 장래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왜냐하면 이 슈바벤 지역에서는 부모가 부유하지 않을 경우 재능이 있는 아이들 앞에는 단 하나의 좁은 길만이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길이 바로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주 시험에 합격하여 신학교에 입학한 뒤에 거기서 다시 튜빙겐의 수도원에 들어가고, 즉 신학교 이후에 수도원에 진학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 설교단에 서거나 아니면 대학의 강단에 서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의 테크트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시대상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가정 환경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1페이지에 보면 한스의 아버지가 네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원하는 건 뭐든지 내게 말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스가 아니에요. 저 다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얘기했을 때 보통은 용기를 주시거나 괜찮다라고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건넬 텐데 이 한스의 아빠는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든지 좋아. 네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압박감을 주거든요. 그렇지. 이 교육열이 과열돼 있는 모습을 이 한스의 부모, 특히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네. 책의 37페이지만 봐도 한스의 격앙된 아버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코치코치 캐묻기 시작했다. 왜 신중하지 못했니? 정신을 바짝 차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제기랄. 이런 대사를 아들 앞에서 보인다는 것. 이런 식으로 헤세가 표현하길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어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자기 청소년 아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혹은 부모와 보호자로서 이런 대화 또는 그가 가진 평소의 생각들을 꺼낸다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았을까라고 잘 보여지더라고.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마을에서 그리고 집안에서조차 계속해서 받았던 한스는 우선은 워낙 모범생이어서 이 신학교 시험에 2등으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118명이 응시했다는 것, 네. 그리고 36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전체 2등이라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는 점이 네. 초반에 강조되어 나온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59페이지, 저녁 식탁에 앉은 한스는 많은 친지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오늘 발행된 주간지를 받아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을 신문 같은 거겠지. 거기에는 공지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올해 우리 마을은 초급 신학교에 입학 시험에 단 한 명의 후보자인 한스 기벤라트를 보냈고 방금 우리는 그 소년이, 즉 한스가 2등으로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네. 앞서 냠냠이가 말해줬던 플랜카드. 동네 플랜카드. 네. 바로 주간지에 실릴 정도의 대단한 경사였다는 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수한 성적,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장에 전체적으로 한스의 불안한 심리를 잘 나타내주고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이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어떤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심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자, 몇 군데 짚어보면 22페이지. 만일 시험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한스는 그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3페이지. 아버지와 한스와의 대화에서 한스가 질문하길, 혹시 제가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김나지움에 다녀도 될까 해서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김나지움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한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김나지움이라고? 그는, 즉 아버지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다. 내 녀석이 김나지움에 가겠다고? 도대체 어느 놈이 내게 그런 짓을 일러주던? 이러고 말한다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버지는 굉장히 이 신학교에 당연히 가야만 하는 한스의 인생에서의 방향과 목적성을 설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스는 나름대로의 불안감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스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신학교 교장 선생이 직접 이 한스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도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엄격한 교육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젖어들어진 성인인데요. 교장 선생은 한스를 보자마자 넌 언제나 여기서 어렵지 않게 1등을 할 수가 있었지. 하지만 신학교에는 모두 능력 있고 부지런한 학생들 뿐이란다. 그런 아이들을 앞지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내 말 알아듣겠니? 이렇게 한 번 더 한스를 눌러줘요. 그렇지. 건방 떨지 말라. 기고만장하지 말라. 겸손해지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다그치는 거지. 그러면서 아직 이 어린 한스한테 얘기를 해요. 너한테 제안 하나 할까 한다. 이번 방학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어떻겠니? 선행학습을 뜻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교장 선생은 본인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한테 반가움, 환영의 의미라기보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더 많이 심어주고 돌아가게 돼요. 또 나름의 기대감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전체 학생 중에서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네. 거두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되짚어보니 내 경험상으로는 기숙학교 같은 것들이 떠오르더라고. 네, 맞아요. 음. 스파르타 기숙학원 뭐 이런 그렇지. 거.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해야만 하는 삼시세끼 다 주고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학원과 같이 뭐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지만 네. 이 신학교의 엄격한 시스템과 학업에 대한 높은 성취도를 요구한다는 것 네. 정도는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한스 캐릭터를 보면 지금 초반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 바로 보여진 한스의 모습은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 뭐든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크게 거스르지 않지. 네, 성실하게 다 받아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 코멘트 하나를 듣자마자 뜨거운 공부의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휴식 시간에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다 이제 수학으로 바꾸고 과외 시간으로 바꿔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돼요. 대단한 친구라고 밖엔. 네.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77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수학에 빗대어 말하길 계산의 모든 결과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의미는 생겨나지 않았다. 수학적인 학습과 강의는 마치 굳게 뻗어있는 국도를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어제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하루가 다르게 터득하긴 하지만 일시의 드넓은 세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언덕에 오르지는 못한다라고. 신학교에 진학하기 전 수학 공부를 선행학습하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에 매진하는 것과 별개로 이 수학이란 학문이 주는 재미없음 혹은 지루함과 따분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려질 신학교에서의 일생과 일상이 너무나도 한스를 지치게 하겠구나 라는 정도는 충분히 암시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면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본격적인 내용 3장으로 넘어갈게요. 책의 전체 7장 중 3장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한스가 신학교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3장 초반에 보면 이 수도원 신학교의 전체적인 배경이 묘사되는데요. 방금 감옥 같아. 이슬 오빠가 말한 것처럼 약간 스파르타 기숙학원? 그래서 외진 곳에 있고 학생들이 여기에 갇혀서 공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무드가 그려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건물이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암울하고 네. 침체되어 있고 네. 다소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를 연상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예를 들면 83페이지 정막이 감도는 드넓은 앞들은 텅 비어 있었다. 속세와 동떨어진 이 수도원은 오래전부터 언덕과 숲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속세, 예를 들면 예전에 한스가 살던 마을 같은 거겠죠? 그런 마을들과 동떨어진 곳에 이 수도원만 딸랑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날에 대한 묘사를 이어가는데 입학하는 아이들을 그리면서 네. 아이는 부끄러운 나머지 멋쩍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나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별은 아들보다 어머니에게 더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93페이지 소년들에게는 부모들과 이별을 나누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더 진지하고 애절하게 여겨졌다. 부모들은 덜어는 걸어서, 덜어는 우편마차로, 그리고 덜어는 서둘러 잡은 차편으로 뒤에 남겨진 자식들의 시야에서 점차 사라졌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손수건들이 부드러운 9월의 공기를 가르며 오래도록 나부끼고 있었다. 마침내 자식들을 두고 떠나는 부모들의 모습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채 발걸음을 돌려 수도원으로 향했다. 이 내용을 글로 풀어내는데 내가 군입대 할 때 나 그 생각할래 했어. 연병장에서 네, 군대 갈 때 얘기 아니냐며. 부모님과 이별했던 네, 나의 과거가 떠오르더라고. 맞아. 그치, 다 그렇지. 그게 벌써 무려 몇십 년 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 속에 가려져 있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거죠? 저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떳떳하고 당당하게 거의 0.1초가 안 되게. 대한에 남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거 다시 한번 힘차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힘차게.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었던 장면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군대에서 마치 가족들과 이별하는 그 모습이 그려진다고 했고 이 책 속에서도 아련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쉬워하는 손수건을 흔들면서. 근데 여기서도 한스의 아버지, 우리 한스의 아버지는 한스한테 이 한마디를 던져요. 올 겨를도 없어. 88페이지에서 잘 알겠지? 너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높여주겠지? 그리고 어른들 말씀 잘 듣도록 해라. 이렇게 또 한 번에 압박을 주고 쿨하게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쿨한 모습들이 사실 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그쵸. 중압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큰 부담감, 인생에서 짊어지기 너무나도 버거울 나이일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안고 간다는 게 네. 거기서 더군다나 좋은 성적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그쵸.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한스라는 친구 혹은 이 환경에 놓이는 여러 아이들에게 교육이나 혹은 부모들이 말하는 성공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사실 그런 말 한마디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린 청년, 어린 청소년한테는 크게 와닿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 명예가 더럽혀지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 2등해서 왔는데 여기서 꼴찌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거리를 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더 큰 고난이 있죠. 갑자기 내 생각이 드는데 이건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기간이잖아. 이 한스의 지금 모습이. 그쵸. 신학교를 진학하니까. 네. 나의 중학교, 이슬의 중학교 1, 2, 3학년 때 대개는 반에서 한 3, 4등 정도 했던 것 같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반배치고사에서 반 17등을 했어. 되게 비슷한 경험이에요. 충격받았어.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난다긴다 했는데 갑자기 그러나 저는 결국 반에서 3, 4등을 이뤄냅니다. 충격받은 나머지 와 내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 쫓겨가지고 쫄려서? 대입에 쫓겨서 그래도 어쨌든 해냈는데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지금 냠냠이가 말한 것처럼 진짜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많고 실제로 또 공부에 대한 열이라든가 각자의 목표의식이 뚜렷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방심하면 큰일 난다 라는 인생의 교훈을 떠올려 봅니다. 중3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내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세대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전부가 아닌 거를 이제 한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말을 너무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한스가 결국 중압감을 못 이겨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책의 결론이지만. 네, 그래서 이슬 오빠처럼 이제 위기를 극복해서 공부로 승부를 봐서 잘 해내도 너무나 잘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돼도 어딘가에 본인 인생이 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를 실패했다고 무조건 자살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낮다고 해서 인생의 좌절을 맛볼 필요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날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성적을 비관한다거나 시험을 잘 응시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냠냠이 말대로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실패했다라는 정의는 남들 누구도 내릴 수 없는 거야. 본인 자신이 내리는 거지. 또 인생의 교훈 같은 이야기를 우리 냠냠이 이모가 냠냠 이모가 그냥 한스 보지 않았지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안타깝지. 오빠가 지금 방금 오빠의 청소년기 투영한 것처럼 맞아. 다들 이런 청소년기 겪잖아요. 있었지. 특히 한국 중고등학교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런 거 경험했어서 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국민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10개. 국민학교 나오셨나 봐요? 아니요. 입학만 국민학교를 했습니다. 네. 이건 명확히 해야지. 저는 초등학교밖에 저는 몰라가지고 졸업도 초등학교로. 졸업을 초등학교로. 정확히. 네. 국민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하는데 10개. 그 중에 10개를 다 맞추지 못해서 어머니한테 회초리로 종아리에 빨간 피멍이 진짜?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거의 한석봉이세요?
한석봉이세요? 한석봉도 이렇게 맞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런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오.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되는구나. 나 그게 아직도 너무 생생해. 그래, 그게 왜냐면 엄청 어릴 때 8살 기억이잖아. 때니까. 그게 너무 임팩이 있는 거야. 맞아. 어. 틀리니까 맞네. 그, 내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때려본 적이 없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특히 아직 자아가 다 성장하지 못한 아이한테 너 이래야 돼? 너 저래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이런 게 굉장히 큰 임팩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정답은 없는데 아, 맞아.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또 달라요. 아, 네, 그쵸. 공부를 하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공부를 안 하지만 잘할 수도 있는데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또 달라. 아, 그죠.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저도 아닌데 음. 왜냐하면은 교육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이 어쨌든 허투루 만든 게 아니고 아, 그럼. 물론 보완해야 될 점이 항상 있지만 모든 커리큘럼이 전문가에 의해서 짜진 거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시험을 한두 번 아니면 매번이어도 괜찮은데 못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인생에 나고자로 낙인 찍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신에서 예를 들면 70점대를 맞다가 90점대를 맞으면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일 거라고 난 느끼거든. 맞아. 그 성취도와 만족감 네. 그리고 주변에서 나에 대한 어떤 이 셀레브레이션이 네. 이전에는 없었던 경험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 94점, 97점 맞던 그 3점, 100점의 내신 시험 문제들이 100점을 맞았을 때 이 성적표에 내 숫자가 세 자리로 기입되는 장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전체 내 10개 과목 혹은 그 언저리 되는 과목들의 전체 평균을 올려준다는 거. 그래서 난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것들.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전국의 2%야. 상위. 그럼 대체 그 위에 2%는 뭐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 욕심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재밌는 해야 거야. 지금 오빠가 말한 게 굉장한 성장 모멘텀이 선순환한다? 그렇지. 그거의 기조가 저는 본인의 만족 그리고 본인의 성취감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맞아. 이런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부모가 시키고 선생이 시키고 남이 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이 소설의 한스의 아버지처럼 음.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을 세워야 돼. 명맥을 이어야 한다. 우리 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당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아직 한스가 자라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보다 대화를 더 부드럽게 이끌어갔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충분히 아버지 혹은 이 교장 선생의 대화 방식만 달랐더라도 그렇지. 한스는 뭔가 달라질 친구였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부재를 꼽는다거나 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신학교 같은 시스템도 충분히 효율과 효용 면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봐. 세상 모든 학교가 다 정말 수평적으로 시험 없이 그냥 만사태평하게 지낼 수만 없으니까. 맞아. 그쵸. 이렇게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업에 의지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이뤄나가는 것이 난 개개인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 또 나름의 본인들이 자의로 혹은 부모의 요구대로라도 이 시험에 응시할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둬놓고 소위 말해서 성적만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거야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의 관점을 짚어보는 게 이 소설을 우리가 2024년에 읽는 지금에서는 보다 더 가치 있는 보다 더 의미 있는 대학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네. 아마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이 신학교 뭐야 왜 이렇게 애들 가둬놓고 야, 요즘에 어떤 세상에 나가서 자연도 보고 공도 차고 뭐 AI도 있고 컴퓨터도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인데 왜 이랬어야 하지라고 난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또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르더라. 또 달라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5년 10년 뒤에 리뷰를 하다 보면 또 이 책을 다시 달라질 한번 수 있지. 접하면 다시 한번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래서 저희는 또 공허한 약속으로 또 한다? 또 10년 뒤에 또래바퀴 아래서? 네. 이렇게 몇 번의 저희가 공수표를 날린 책들이 있는데 근데 한번 진짜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읽었던 거 다시 곱씹어서 읽으면 다르게 와닿는 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보지. 네. 사실 이 책을 우리가 리뷰하기로 정한 게 얼마 안 됐지만 이 책을 저는 약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또 세게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학창 시절에도 봤던 기억이지만 네. 그때 6개월 전과 그러니까 약 반년 전과 지금의 내가 읽는 이 책에 대한 독자로서의 소감은 또 달라. 이런 것들의 변화가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는 명작, 명절을 꾸준히 또 계속 읽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이 연사 여러분 앞에 당당히 그러니까 내가 총선 시즌이 다가오니까 뭔가 뭔가 연설 톤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요새 고전을 꾸준히 할 계획을 가지면서 하고 있잖아요. 민음사에서 그런 걸 했더라고요.
민은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클립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전 안 봅니다. 저는 보는데 민음사에서 워낙 고전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고전문학 월드컵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이상형 월드컵처럼 저희도 나중에 뭐 올해 읽은 책 월드컵 이런 거 할 수 하면 있지.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제일 기억에 남는 책 1번 이런 식으로 골랐는데 그렇지. 월드컵 형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고전을 많이 했으니까. 뭐 대화 중에 나왔지만 여러분 민음사 유튜브 찾지 마시고 저희 독서 스텔라 유튜브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그렇죠. 댓글 알림 설정 저희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 거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니 우리는 정말 홍보 안 하는 편이지. 홍보 진짜 안 해요. 근데. 방송 처음과 중간중간 또는 방송 끝에 계속해서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거 말씀 안 드리는 방송이니까 네. 사실은. 그러나 오늘은 말씀드려봅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유튜브 많이 틀어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감상평이 있으시거나 뭔가 이런 얘기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피드백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열려있으니까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면 뭐 댓글 닫을 테니까 그냥 속으로 사겨주세요. 댓글을 닫아? 뭐 메일 주시거나 예, 저희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해서 계속해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받는 한스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 변화가 역시 청소년기다 보니까 친구지. 그 친구가 바로 헤르만 하일너라는 친구고요. 저는 이걸 봤을 때 헤르만 헤세잖아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본인의 이름을 약간 차용해서 일부러 헤르만 하일너라고 지은 건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조합을 했겠지. 네. 우리가 과거에 프루스트 그래픽에서 읽었듯이 모든 소설가 혹은 대부분의 저명한 소설가들은 네. 주변인을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조합해서 만들어낸다고 가상인물을. 네. 그렇게 미뤄봤을 때는 지금 냠냠이가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만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지만 또 주변에는 헤르만 헤세의 지인 중에 하일러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떠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헤르만 하일너가 한스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건 이 소년은 자유롭게 시를 쓰는 소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엄격한 분위기의 신학교에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시에만 관심이 있고 또 이 학교의 규범적인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에 반발하는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 하일너의 모습을 보고 한스는 나도 사실 저렇게 자유롭고 싶은데 대단하다 이렇게 동경을 하면서 하일너와 계속해서 우정을 쌓아가게 되죠. 그렇지. 이 신학교의 시스템상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유로움을 쫓을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하일러란 캐릭터가 보여주는 분위기, 뉘앙스, 태도들이 너무나도 한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런 자유분방함을 한스뿐만이 아니라 이 신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읽는 독자까지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냥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학교의 규범을 로봇처럼. 따르고 있는 로봇처럼 그렇게 따르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본인의 그런 의지를 가장 크게 중요시하면서 자유롭게 다니는 그 하일너가 부러우면서도 저런 하일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입학한 한스의 캐릭터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159페이지. 예전에 라틴 학교를 다니던 시절, 즉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의 시절 한스는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봄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생기발랄한 호기심으로 자연의 세계를 낱낱이 들여다보았는데 철새들이 돌아오는 차례와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차례를 종류에 따라 관찰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하더라고. 하지만 이제는 즉 신학교 입학 이후에는 새들의 종류를 구별한다거나 움트는 싹을 통하여 관목의 종류를 식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단지 자연의 커다란 움직임과 여기저기서 싹트는 색깔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스가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혹은 여유를 갖고 나의 일상이나 주변 환경 또는 자연의 변화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수동적인 캐릭터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 네, 맞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억누르는 규범 속에서 규율에만 맞춰 살다 보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예전에 시골 마을에서 느꼈던 그런 자유분방함을 점점 잃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책을 보면은 매번 거의 모든 장마다 한스는 두통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나 시험을 준비할 때나 항상 두통을 앓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한스에게 가장 큰 두통을 가져다주는 발언을 교장 선생이 하거든요. 그 146페이지에 보면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제목이 한번 노출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교장 선생이 한스를 쳐다보면서 아무튼 너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맞아. 이런 얘기를 어린 학생한테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책의 제목에서 따온 146페이지의 킬링 포인트, 킬링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수레바퀴라는 건 결국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신학교라는 곳의 시스템과 매개를 통해서
교육으로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라는 것. 네. 그리고 거기에 너가 적응해내지 못하면, 소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그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 거라고. 맞아요. 사실상 협박조의 맞아요. 말을 서슴지 않는다.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신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상과 생활상을 전해주면서 결정적인 포인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점은 바로 앞에서 냠냠이가 언급했던 자유분방한 친구 하일러의 실종. 네. 탈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하일러를 아무리 찾아도 이 신학교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하일러는 본인의 자의로. 자의로 이 신학교를 탈출한 거고, 이 학교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168페이지. 친구 한스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려 보았지만 하일러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다. 하일러는 떠났고 또 사라져버렸다. 이 인물과 탈주 사건은 차츰 지난날의 이야기가 되어갔고 급기야는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하일러와의 뜻하지 않은 이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주인공 한스는 본인의 생활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살고 싶은 삶과 그리고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점점 더 우울증에 가까운 무기력증을 앓게 되죠.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한다는 것. 네. 이 신학교에서의 지난 2년간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교장 선생님 정말 한결같은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네. 174페이지. 놀랍게도 교장 선생은 한스가 고향에 돌아가기 얼마 전쯤부터는 섬뜩할 정도로 그를, 즉 한스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교장 선생은 한스가 요양을 위한 휴가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 또한 혹시 완쾌된다 하더라도 이미 한참 뒤로 처진 학생, 즉 성적이 뒤로 밀린 학생이 그 사이에 태만하게 보낸 몇 개월은커녕 몇 주일의 공부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처절한 얘기야. 너무 처절하고, 이 교장 선생은 한스를 한 인간으로 보지 인격체로 않고 보지 않았다는 거. 본인의 성과를 위한 성적을 잘 낼 부속품이었는데 맞아. 이 부속품이 고장났으니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스가 떠나주는 게 본인한테는 어차피 뭐 우울증 걸려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학교 있어봤자 뭐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한스와 같은 아이들을 수없이 봐왔을 거기 때문에 이 한스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 의심을 넘어 확신의 단계까지 너무나 명약관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74페이지였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한스는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신학교에서의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죄책감 느끼고 어두워져만 가죠.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그려주는 게 186페이지. 조숙한 소년 한스는 이제 병든 나날 속에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또 하나의 유년기를 체험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아쉬워하는 그의 동심은 지금 갑자기 끓어오르는 동경과 더불어 저 꿈결같이 아름다운 시절을 향하여 다시 줄다름쳤다. 한스는 이 마을에서 그나마 힐링을 느꼈던, 예전에 본인이 어린아이일 때 놀았던 공터라든지 피역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기로 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절망감을 느낀 게 198페이지에 보면 어린아이 시절에 많이 놀았던 그 피역 공장에 갔지만 한스는 잠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어두컴컴한 현관을 살그머니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저녁 무렵 피역 공장의 뜰에서 리제 곁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절망을 느끼는 거.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도 떠올릴 수 없고, 그것조차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스의 우울감이 짙어질수록 이 책을 따라가는 독자들도 같이 우울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나도 그랬고. 저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역시 헤르만 헤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225페이지. 땅거미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자 한스는 이 모든 것들을 거의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229페이지. 꿈속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넘나들며 시면에서 시면으로 빠져들었다. 한밤중에는 괴로움에 지친 나머지 눈을 떴다. 그러고는 아침까지 꿈과 현실 가운데 몽롱한 상태로 누워있었다. 목이 마르게 애달픈 그리움에 지쳐 억누를 수 없는 힘에 의해 이리저리 내동댕이 처진 채 이른 새벽이 되어 그의 고통과 번민이 끝없는 흐느낌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눈물에 흠뻑 젖은 이불 위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한스가 겪는 우울증의 정도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단계구나라고 그려지는 내용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서의 계속되는 우울감,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그 죄책감들에 둘러싸여서 한스는 결국 자살이라는 결말을 내게 돼요. 자살에 대한 빌드업이 1장부터 7장까지 잘 만들어졌다고, 잘 쌓아 올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40페이지. 울려고도 해보았지만 눈물이 말라 있었다. 한스는 다시금 절망에 쌓인 채 영혼을 갉아먹는 그리움에 내던져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머리가 쑤시고 아팠다. 흐느낌을 참으려니 목구멍도 아팠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한스는 노랫말을 흥얼거리면서 이 노래가 책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왔다. 어렴풋한 상념과 추억들, 수치심과 자책감이 음울하게 물결치며 한스를 뒤덮였다. 한스는 큰 소리로 흐느끼며 풀밭에 쓰러졌다. 1시간 뒤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렇게 자살을 사실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여러 상념에 뒤엉켜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쓰러지기도 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가 그런 과정을 길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한스가 강물에 몸을 내던지는 장면까지는 묘사되지 않지만 그 다음날 아버지가 한스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검푸른 강물을 따라 골짜기 아래로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캐치하면서 독자들도 아, 한스가 결국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을에서 영재로 불리던 전도 유명했던 청소년의 그쵸. 한 인생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게 비단 혹은 흡사 이 시절에만 그랬겠느냐. 그쵸.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그렇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도 혹은 앞으로의 이 지구상에서도 어떠한 교육열에 들끓는 조직, 사회, 문화 또는 어떤 부모 아래서 제2의 한스로 살아가게 될, 제3의 한스로 살아가게 될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되는 소설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교육 시대상이 이 책이 쓰여진 시기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이제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시스템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게 아니고 어린 청소년기의 어떤 내면적인 성장에도 크게 임팩을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슬 오빠랑 얌얌이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내면의 성장 그리고 창의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식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시스템이 짜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자아 성찰 그리고 한 개인이 우울감에 빠지게 된 내용을 너무 섬세하게 잘 묘사를 하여서 표현이 좋아. 네, 공감이 많이 됐어요. 보통 이런 생각?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느끼는 섬세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선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공감하실 수 있는 소설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무겁더라고. 제목만 접했거나 맞아요. 혹은 이 소설이 유명하잖아 라고만 해서 책을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읽힐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어려움, 힘듦을 넘어서서 한 사회가 그려내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이 이 헤르만 헤세가 소설로서 정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자를 너무 잘 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랬기 때문에 역시 과거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소설도 역시나 성공적인 선정이 아니었나. 네. 좋았다. 정말 또 좋은 책을 저희가 한 권을 같이 읽어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